네, 2월 20일 김은재 뉴스 인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원래 금요일에는 뉴스 인트로가 보통 없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어제 윤석열 1심 내란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짓말을 정리했는데 어제 재판을 보고도 마음이 계속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준비를 했던 이은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반갑다고 할 상황인지 저희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한참 성토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 판결을 곱씹을수록 화가 난다. 이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요. 나눴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화가 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 나시는 분들 내 화가 왜 정당한 분노인지를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은기 기자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윤석열 씨의 거짓말 모음이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액션 해주실 류혁 감찰관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찰관님 저희가 원래 파랑새라고 하는 닉네임을 부여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류혁 감찰관님만 오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네, 네. 저희의 뭐라고 할까요? 기복 신앙입니다. 저희 웹페이지도 대박 네. 날 수도 있겠네요. 덕분에 이 인터랙티브 페이지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이은기 기자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웹페이지 이름은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0가지 거짓말인데요. 이 웹페이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아주 친절한 증인 관계도와 함께 한 페이지 안에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웹페이지 주소가 liar.sisain.co.kr입니다. 그러니까 왜 라이어냐? 제가 재판 그 44차례 이뤄진 공판을 계속 쭉 보면서 그리고 그 수백만 자에 달하는 재판 속기 내용을 계속 토파보면서 약간 하나의 핵심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석열은 거짓말하고 있다. 네.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선 부하들의 증인 그리고 나오는 기록들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윤석열의 거짓말이랑 맞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래에서부터 계속 진실들이 밀려오는 모양새였고 윤석열의 이 거짓말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은기 기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갈아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윤석열의 거짓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뭔지 주장들이 맞닿을 때 붙을 때 딱 들어가서 보면 해석하기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력 감찰관님 제가 어제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정말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재미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탁탁 누르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직책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너무 근데 윤석열 거짓말이 무슨 10가지밖에 안 됩니까? 날카로우시네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 갈 때 보면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1001가지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게 1001가지가 있어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될 1001가지 윤석열의 거짓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10가지를 읽고 보니까 꼭 알아야 될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를 딱 고르신 게 맞는 거예요. 네. 약간 이 웹페이지 분량상의 한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웹페이지 한계이기도 하고 재판 자체 한계이기라도 생각했던 점이 이렇게 왼쪽에 이 화면에 틀어주시면 이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빠져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게요. 왜 없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나왔어요? 네.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불렀는데 안 하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부르고 지기현 재판을 부장님 다시 안 종료를 했는데 불렀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예고가 돼 있었는데 막판에 국무위원들을 부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재판 부르지 않고 재판이 종결이 됐었고 어제 지기현 재판부가 이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고 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자체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웹페이지에도 빠져 있는. 네. 그래서 지기현 때문이네요. 이 지금 우리가 10개밖에 안 한 게 1001가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한 게 그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군을 국회에 보낸 걸 인식했는지 여부. 그것도 아주 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던가 그 뭐 헌법과 법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91조 1항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재판장님들도 이렇게 그 피고인 증언 같은 게
정리가 안 될 때 이거 탁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항소심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뭔가 껄쩍지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내란 아카이브라고 이런 자료를 만든다고 치면 그런 뭐 아카이브를 그냥 보통 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을 텐데 이거 거기다 올려놓으면 모든 분들이 그냥 쉽게 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확실한 논리적인 그 무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다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0가지 거짓말 홈페이지 링크 넣어놨거든요.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재판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예. 요즘 네.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재판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이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되던 이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그래서 어떤 증언들이 나왔고 어떤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됐는지 그러니까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판 내용을 좀 진지하게 담아봤고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모든 걸 다 자랑하셔야 돼요. 이 왼쪽에 관계도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증언들이 쭉 따라가면 사실 너무 인물들이 많고 이 증인과 증인 사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하들은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관들이 그러니까 부하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증인이 그러니까 증언이 나갈 때마다 이렇게 관계도가 움직여서 이렇게 관계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인물이지라고 궁금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뜹니다. 노상원 지금 네네. 저희 화면엔 더 약간 확대해 주셔도 된대요. 직책, 경력, 뭐 예. 그 당시에 무슨 일 했는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증거들도 있고. 근데 얼굴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재판이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재판이 중계되기 전에 출석해서 실제로 얼굴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707 특임단이나 정보사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이 신분 노출되면 안 자체가 되니까. 비공개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 또 뭔가 재판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일타 강사한테 설명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이게 저 로스쿨에서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냥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재판에서는 여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참말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참말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네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윤석열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증언을 안 했잖아요. 네. 증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좋네요. 그러니까 예. 증거 가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더라도 증거의 우위라는 걸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걸 로스쿨 교수들한테 저보다 더 페이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로스쿨 아니, 교수님들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말을 듣고 사실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예. 혼란한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를 이 판단하는 데 그럼요. 있어서 예. 증거 가치의 그 경중을 따지는데 그때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네요. 2026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법조인, 예비 법조인과 법조인이라면 사실 내란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한 분 좀 아쉽긴 했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증거 자료들을 보면 이게 주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팩트들만 모아놓고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은기 기자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팀 기자들이 저희 다 함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것들이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그 이은기 기자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그 지기현 재판부 어제 선고문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유튜브 제작진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 게시글에 지기현 재판부 설명 자료를 올려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이거 진짠가? 재판에서 이런 내용들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웹페이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좀 따져보고 싶었던 게 비상계엄 결심은 2024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지기현 재판부가 판단했던 네네. 부분이었는데요. 이틀 전에 했다. 그 정말 네. 충동적으로 한 거네요. 그 도저히 야.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에
그 9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령관들도 계엄 선포를 몰랐다. 윤석열이 뭐라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냐면 김용현 장관이 사령관들한테도 계엄 선포 알려주지 못했다. 내가 2024년 12월 2일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발이 무산되면 계엄 선포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직위원재판부가 사실상 윤석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한테 물어봅니다. 계엄 선포 전에 계엄 논의 우리 둘밖에 안 했잖아. 그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김용현이 대답을 하는데,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 직접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다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휴대폰에 이렇게 메모를 10월 27일에도 포고령 위반 어떻게 할 건지. 아니 근데 왜 직위원 부장판사는 12월 1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엉성한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진짜 이거 보니까 또 화나네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리고 뭐 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써놨고, 근데 이 여인영 사령관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특검이 질문을 하니까 이 계엄 몰랐다면서 이 메모 왜 쓴 거야?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열심히 군 생활한 사람이 쓰고 지웠다 하는 거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군인이 포고령에 대해서 쓸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없어요.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안 하고.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만드신 것처럼 이 메모 같은 것도 누르면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객관적인 메모를 가지고 충분히 배척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을 그대로 취신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게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 사실 계엄 모의 같은 것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말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객관적인 기록들은 왜 치밀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왜 다 엉성하다고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렇네요. 이은기 기자가 지적해준 바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보통은 노상원 수첩이 날아간 걸 가지고 그 장기 계획, 독재 계획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10월달에 쓴 메모장이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충동적으로 이틀 전에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 같네요. 어렵죠. 그리고 계속 뭔가 계엄의 동기라든가 뭐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검색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배척한다는 거는 사실, 그리고 동기 부분은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소사실과 달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엄격하게 봐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 내란의 위험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뭔가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란에 대한 엄중함을 왜 법조 엘리트들은 그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뭐 사진도 나오네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선관위 장학작전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분 만에 그 정보사가 선관위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전에 그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서 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준비하기까지 했고, 그 저희가 또 확보한 것이 그 김봉규 대령이라고 정보사 대령이 2024년 11월 중순경, 그러니까 직위원재판부가 12월 2일이라고 했는데 그 한 달 전에 이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받은 그 계엄 시 업무 지시사항 문건이에요. 여기에도 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일부 언론 뭐 부정선거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었고,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통한 조작사를 의심되는 내용 수사해라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정대령조가 계엄 다음날 아침에 선관위 가서 선관위 직원을 가져오면 이제 본인이 수사를 한다, 김봉규 대령 쪽이.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판교 정보사에서.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계획이라고 보지 않은 건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2명 무죄 났잖아요. 그것도 사실 황당한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생각이 나네요. 그 김용군 대령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 제2수사단 명단을 제공하고 같이 준비했던 인물들인데, 이 내란에 공모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군인이 그런 식으로의 뭐 수사 명단이라던가 혹은 뭐 조사, 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군인 명단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하루 이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노상원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공모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한번 이거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윤석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윤석열을 안 믿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수사관이 된 입장에서 내가 판사가 된 입장에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뭐 스스로 수사를 하듯이 판결문을 쓰듯이 한번 이걸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언론 보도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뭐 주체적으로 한번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파랑새님의 응원 너무 감동적입니다. 파랑새 다르시다니까. 아니, 저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건 욕 먹을 것 같은데 뒤에 시험 문제를 붙이면 어떨까요? 이 홈페이지를 두 번째로 한 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 내란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근데 저는 보통 시민들은 이 내란에 대한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치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재판부에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킬러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킬러 문제. 우리 시험 문제까지 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다음 것도 짧게 보면 제가 이 직위원 재판부 감형 사유 보면서 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인데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라고 적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수사 기록도 보고 재판 내용도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이 언제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거지라는 의문이 계속 남았는데 윤석열도 재판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절대 실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인과 출동 절대 피하라고 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말했고 김용현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시받은 건 질서 유지였다. 그런데 그 아래부터 전혀 진술이 다 달라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질서유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하고 그 지시가 통화녹취록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럼 물리력 행사 자제시킨 거 누구냐? 윤석열이냐? 하고 했을 때 김영기 대대장 같은 사람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었다. 정당한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 몰랐고 나보다도 병력이 걱정이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방사 조성현 단장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조성현 단장도 말리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 도대체 여기서 어디에 윤석열이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시키려는 흔적이 있었는지 그러게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직위원재판부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관심법. 물리력 행사를 찾아내는 거를? 저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게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보다가 화가 날 수도 있다. 보다 보면 정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이야 우리가 누차례 알고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좀 분노라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판결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금방 뽀록이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웹페이지는 종합특검 수사 성과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느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질문. 우리 이은기 기자한테 이렇게까지 지금 또 숙제를 주시는 건가요? 저희 팀장과 국장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기 기자 울지 마시고. 우리가 이 내란의 시간을 지나오는 데 있어서 또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또 이런 요구와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은기 기자가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장기 집권 목적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진관 재판부랑도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윤석열이 비슷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려면 국회 해산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있었냐? 나 계획 세운 거 없다. 직위원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근데 특검은 이 기획부 장관에게 준 문건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했거든요. 여기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걸 초월적인 초법적인 기구인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회 해산 이후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죠. 특검은 판단한 건데 직위원재판부는 그런 계획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구속 취소 이후에 직위원재판부와 지금의 재판부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구속 취소 결정하면서 뭐 시간 일자 계산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때 적었었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재판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판단이 갈릴 때 윤석열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기획재정부 장관 메모 문건 있지 않습니까? 최상무 문건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 취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죠.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갖다 암시를 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예. 객관적인 증거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그 피고인의 말을 그렇게까지 경청을 해주니 뭐 이게 그러게요. 도저히 저는 저로서는 이게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연모의나 장기 집권 목적 이런 부분들은 다 증언 그 피고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믿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예를 들어 내가 계획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피고인이 있다고 치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계획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피고인 말을 갖다가 완벽하게 그냥 뭐 다 믿어주고 그러면은 네. 그게 제대로 단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사실은 그 국회를 해산 일단 군인을 보낸 것만으로도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고 들었던 건 100% 맞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한번 보시면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상원 수첩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예. 노상원 수첩을 왜 마지막에 넣었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증거 채택할 때에도 직연재판부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양측, 이 특검 측과 피고인 측에서 이 공방이 오가니까 직연재판부가 아니 노상원 수첩 이번 재판에서 그렇게 뭐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심증을 밝혔네요 그때. 근데 쎄하다, 쎄. 그래서 이번 노상원 수첩 판단하면서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그냥 노상원 전 사령관 얘기 다 받아준 거거든요.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 어머니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중요한 거면 내가 여기 적겠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그 피고인 윤석열이나 김용현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노상원 전 사령관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였고 이게 2차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해가지고 2차 예. 특검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물로 직접 다 보니까 사실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그게 메모라고 하지만 메모가 아니라 그냥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준비했는지 단순한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적에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저게 과연 노상원의 망상과 공상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예, 실제로 뭐 국회 봉쇄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국회 봉쇄, 언론 봉쇄,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실현된 일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메모의 그 증거 가치를 그렇게 쉽게 차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시 댓글에 달아드리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으로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기 기자 진짜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업데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파랑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또 들어와서 직접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인트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본방송에서 다시 뉴욕 감찰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이용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